자, 소련이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소련이 자원공업으로 해체된 1991년, 그러니까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냉전 시대가 지나고 탈냉전 시대가 왔죠.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의 전쟁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먼저 대리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전, 대신 싸우는 거죠. 대신. 대신 싸운다는 거는 소련과 미국이 서로 전쟁을 하면 우선은 핵전쟁의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사실 서로 싸우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냉전 체제 아래에서 경쟁 상대인 상대의 힘을 빼려면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 My enemy's enemy is my friend. 자, 그건 미국의 어떤 나라하고 싸울 때 소련은 그 싸우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미국의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대신 싸우게 하는 그 전쟁의 모습이 아무래도 냉전 체제가 사라졌으니까 대리전의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은 사실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각종 형태로 또 대리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무한전쟁 양상을 띈다는 것은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전쟁의 어떤 직접 당사자든 아니면 간접 당사자든 전쟁에 관련됐을 때 전쟁을 무한전쟁으로 하기는 어렵죠. 자칫하면 미국과 소련이 맞붙는 그런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쟁도 미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해서 전쟁, 종전협정이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북진 통일론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마는 미국과 소련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전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당사자들끼리 네가 내 아버지 죽였지, 내 삼촌 죽였지 이러면서 무한 보복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냉전 체제가 지난 뒤에는 대리전의 양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각종 다른 모습으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대리전쟁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있었죠. 미국이 베트남 수렁에 빠져서 호적될 때 미군 전사자가 6만 명 나올 정도로 베트남 수렁에 빠져서 호적된 것은 결국 북베트남을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련이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래서 소련인 나의 적인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북베트남을 도와줌으로써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군력적으로 철수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대리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소련이 벌인 대리전쟁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은 그것을 보복을 한 것이 이 80년대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서 소련의 친사회주의 정권을 도와서 이른바 평화유지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질서를 잡으려고 죄송합니다. 질서를 잡으려고 할 때 이 이슬람 반군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미국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날 베트남 전쟁 때 소련이 벌인 대리전쟁에 패배했던 것을 이번에 되갚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이슬람 전사들을 도와줌으로써 소련으로 하여금 이 아프간에서 군력적으로 철수하도록 만든, 만약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그렇게 굴욕적으로 철수하지는 않았겠지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 저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이죠. 정면에. 그리고 이 저 터번을 두른 이슬람 전사들, 이 아프가니스탄 반군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현금과 달러 뭉치와 무기를 대주면서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무찌르도록 격려를 했죠. 그 작전이 주체가 미국의 CIA인데 사이클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물론 비밀 작전이었죠. 나중에 이제 드러난 얘기입니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사마 빈 라덴도, 9.11 테러의 주역인 오사마 빈 라덴도 한때는 미국의 원조의 수혜자였다. 사이클론 작전으로 들어오는 현금과 무기를 오사마 빈 라덴도 받아 챙겨서 소련군에 맞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뭐에 따라 움직인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이해관계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죠. 자, 하여튼 이것은 대리전쟁에서 미국이 벌인, 소련을 상대로 벌인 대리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저기서 대리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시리아 전쟁에서 사우디는 반군을 지원하고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다른 쪽을 지원했는데 결국 이거는 사우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니파의 종주국이죠. 이슬람 종교의 종파가 수니가 다수고 시아가 소수입니다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고 지역 패권 국가인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서로 직접 맞싸우기보다는 반군과 정부군을 각각 도우는, 이게 대리전쟁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각각 다른 곳을 도움으로써 중동 지역의 지역 패권을 놓고 서로 대리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승자는 이란이죠. 지금 시리아의 시아파 독재 정권이 반군을 거의 다 지금 무찌른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지난 30년 동안의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이 국가 대 국가의 끼리의 전쟁보다는 내전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전쟁하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어떤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릴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민족 해방 전쟁, 독립 전쟁을 벌이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난 30년 동안에 보면 국가끼리 싸운 거는 5손가락 안에 듭니다. 5손가락 안에. 나머지 대부분의 전쟁은 내전이었죠. 그래서 이 지난 30년 동안의 전쟁은 대부분이 내전이었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내전의 한 모습으로 보면 보스니아, 또 코소보, 뭐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게 다 내전이죠. 보스니아, 코소보. 여러분 혹시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노맨스랜드란, 우리말로 하면 무인지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이 참호 속에서 여기 보스니아의 시민군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 속에 이런 얘기도 있죠. 서로 시간을 두고 이 한 참호 속에 적군과 아군이 같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한 동네, 서로 이웃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넘치다 보니까 뭐 여자 얘기도 막 하고, 이렇게 사실은 전쟁만 아니면은 그냥 서로
맥주 한 잔씩 먹고 당구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전을 벌이면서 서로를 죽이고 그랬죠. 근데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는데 한번 시간이 안 보셨다면 한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전쟁의 숫자, 피해 규모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전쟁이 동서냉전 체제 아래서 세계를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양분하고서 있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그렇게 쉽게 벌이기가 어려웠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일어나더라도 무한전쟁으로 가지는 않고 미국과 소련이 개입을 해서 야 이제 그만해. 그럼 이 정도면 됐어. 이나프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전쟁을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빨리 끝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빚던 냉전 체제가 사라진 뒤에는 대부분의 전쟁이 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내전에서는 네가 내 아버지 죽였지 하면서 보복적인 그런 전쟁 양상으로 무한전쟁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커지고 전쟁 숫자도 많아지고 전쟁 숫자가 많아진 거는 가장 단적인 예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인 그런 경우인데요. 동서냉전 아래 냉전 체제 아래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소련 쪽에 있던 나라죠.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다국적 그 민족이 서로 다민족 사회죠. 다국적이 아니고 서로 말과 언어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한 나라로 이렇게 연합 그 공화국을 연방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 작은 공화국 안에 사람들이 다 독립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났죠. 그러니까 동서냉전 체제 아래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들이 냉전 체제가 사라지면서 이제 폭발한 거죠. 밑에 용암처럼 끓던 그 용암이 지면 위로 솟아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 전쟁의 사실 뿌리를 살펴보면 백인 제국주의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직선으로 쫙쫙 이렇게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직선 안에 겹쳐가지고 민족이 서로 다른 부족과 민족이 서로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는 그런 또는 비슷한 민족이 서로 이렇게 하나의 연합 국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자연 발생적인 국가가 아니라 인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 국경선을 이 변경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또 갈등이 빚어지고 하여튼 그래서 아프리카가 특히 많이 전쟁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범죄가 또 많이 생겨났죠. 무한전쟁으로 가다 보니까 보복적인 무한전쟁을 가다 보니까 이 상대편의 여성들을 성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에게 굴욕을 주는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 제가 조직적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여성을 강간해서 임신을 시켜서 중간에 이 임신 중절을 못하도록 아예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배가 불러와서 한참 부를 때야 풀어주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개네 집에 딸이 그렇게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더라. 그렇게 되면 우리 집 딸은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보따리를 싸고 피난을 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인종 청소를 노린 그런 테러 전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성들이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6만 명, 많게는 6만 명, 최소 2만 명의 보스니아 여성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에라리온 같은 데서도 이 반란군들이 이 RUF 반란군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시민들한테 공포 전술로서 테러 전술이죠.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손목을 잃는다. 이렇게 해서 양 손목을 자르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죠. 소녀는 양 손을 다 잘렸지만 여기 이 형제들, 이름이 사이두인데요. 이 사이두 형제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이어 라키, 시에라리온이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식 영어를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우이어 라키, 우리는 운이 좋았다. 왜일까요? 그래도 한 손목은 가지고 있잖아요. 오른쪽 손목은 가지고 있는데 서로 한날 한시에 서로 왼손목을 잘렸는데 농경사회인 아프리카에서 손목을 잃는다는 건 결국 생존력을 상실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뜻하는 거죠. 하여튼 이 사이드 형제는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한 손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5번째. 국제전과 내전의 구별이 어려워졌다. 아까 제가 대부분의 전쟁이 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 내전이냐 하고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내전이라 하면 그 어떤 특정한 지역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국경을 넘어서 또는 이를테면 중동 지역에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미군을 상대로 싸우면 그거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전사들 중에는 국적이 단순히 아프가니스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이 인터넷 시대니까 디지털 시대니까 전쟁 자금이나 무기 판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이게 다 넘어가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국제전의 모습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또 개입하는 그런 모습. 시리아를 보통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시리아 내전 이렇게 불렀어요. 시리아 사람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데서도 개입을 했죠. 그리고 미국도 개입하고 러시아도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100% 시리아 내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5번째 특징으로 내전과 국제전이냐 완전히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6번째. 국제 개입이 늘어났다. 냉전 체제 아래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할 때는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심각한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되겠죠. 식량도 원조하고 또 군인들도 보내가지고 전쟁을 중간에 좀 막도록 이렇게 감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서로 냉전 체제 아래서 서로 경쟁할 때는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 또는 소련이 개입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전쟁에 국제사회가 개입하기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엔 헌장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개입 결의안을 내야 국제 사회에서 군사 개입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전쟁 때 군사 개입이 된 것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 대표가 마침 결석하고 있었을 때 결의안이 통과됐죠. 그 참 우리 한국으로서는 참 남한으로서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때 소련 대표가 뭐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 왜 거기를 안 왔을까요? 그때가 1950년이 마침 중국이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일했던 그 무렵이죠. 그런데 유엔의 대표는 타이완으로 쫓겨간 장제스가 보낸 사람이 유엔의 대표 자리를 앉아 있으니까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리를 마오쩌둥이 보낸 사람한테 물려줘야 차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앉아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출석 못하겠어 하고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습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졌죠. 그건 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제 개입이 이루어지려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동서냉전 체제 아래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소련이 원하지 않으면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 국제 개입을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소련이 해체된 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 유일 초강국으로서 사실상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호령하는 상황이니까 또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원전을 많이 했죠. 러시아 어려우니까. 그리고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해체하는 비용을 다 미국이 대줬죠. 그러니까 오늘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탄을 또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때 그 핵무기들 우리 가지고 있었으면 푸틴이 저렇게 크림반도를 2015년도에 침략하고 또 올해 또 초에 이렇게 또 침략하겠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건 뭐 지난 얘기고요. 그때는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핵무기 해체 안 하겠다 고집 부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또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 자, 그러니까 냉전 초기에는 미국이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군사개입 결의안을 하자 그러면 러시아가 구태여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입이 늘어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에서 기근이 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비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한 뭐 그런 것이 다 한 예죠. 그래서 인도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제 개입이 늘어났는데요. 보통 여기 제가 이 노란 글씨로 빨간 글씨로 실패한 국가, 실패한 국가라는 이게 정치학의 한 용어죠. failed state라는 게 하나의 학술 용어예요. 뭐에 실패했느냐? 그 나라 공권력이 그 나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실패한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나라인 경우에는 주권은 신성불가침이라고 말을 하지만 잠시 보류하고 외국 군대가 가서 그 나라의 질서를 잡는다. 그 나라의 인권이 더 주권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아래 인도주의 깃발을 들고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죠. 그런데 초기에는 잘 나가다가 93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고 한 2년 뒤죠. 93년도에 소말리아에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이 혹시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를 한번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요. 그 영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블랙 호크, 미국의 전투 헬기죠. 그게 2대가 소말리아 시민군이 쏜 그 RPG, 그 어깨고리 총류탄에 맞아가지고 떨어지죠. 그래서 미군이 죽고 그날 또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면서 모두 18명의 미군이 하루날 1993년 10월 8일, 3일인지 8일인지 10월, 그건 하여튼 10월 초입니다. 그날 하루에 18명의 미군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군이 지금 레바논에 동명부대가 가 있는데요. 300명의 군대가. 레바논에서 어떤 일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군 장병이 18명이 하루에 그냥 죽었다고 하면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레바논 거기 왜 가 있어? 다시 되돌려. 다시 다 철수시켜.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시겠죠. 그때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
클린턴이 굉장히 입장이 어려웠어요. 소말리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철수를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잘 보냈는데 그냥 철수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에서 이 미군이 18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국의 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미국이 책임 있게 국제 질서와 평화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뭐부터 계산하겠습니까? 인기 없는 파병은 안 하게 되겠죠. 아무리 명분이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또는 중요하게 관련된 이를테면 석유라든가 뭐 이런 그 이해관계가 걸린 곳이 아니라면 구태여 아프리카에 왜 거기 군대를 그때 미군이 한 2만 명이 넘게 소말리아에 보냈어요. 왜 거길 보내? 그러면서 삼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말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이 미군이 18명이 죽으면서 어떤 나라든 강대국들이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파병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어떤 이해관계가 관련 있는 어떤 중요한 자원의 문제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인도주의도 좋지만 그걸 개입하기는 신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소말리아 신드롬인데요. CNN 효과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18명이 죽는 모습들을 CNN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좀 예전에 열린 생각보다는 인도주의, 우리가 미국이 책임 있게 개입해야지 이런 생각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